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수의 전략입니다. 장성철 소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국힘 지지율 드디어 15% 달성했습니다. 뭐 이렇게 좋아하세요? 그래도 새는 양 날개로 뜨잖아요. 야, 그렇게 근데 얘기하면 한쪽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이렇게 어떻게 날아요? 야, 그러면 아주 이상적인 국가에 대한 얘기고 지금은 내란세력 척결도 해야 되는데 15%까지 가버렸어요. 2020년도 국민의힘 창당한 이후에 최저점 기록했어요. 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참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죠. 예. 그러니 장동혁 대표 책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더 내려갑니까? 아니면 이게 이제 저점이다. 더 내려갈 수가 있겠죠. 더 내려간다. 왜냐하면 보수 우파 지지층도 이제는 장동혁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당 지지율이 15%라는 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제1야당 106석, 뭐 처음에 108석으로 출발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15%라는 거는요, 그 후보자들에게는 상당히 두려운 수치예요. 예. 예를 들면은 15%를 얻어야 선거 보전금을 다 받잖아요. 오. 근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비용 반밖에 10% 이상 15% 이하면은 반밖에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 출마했다가 잘못하면 그지 되겠다. 그런 위기감이 있는 거죠. 실제로 정당 지지율이 15%인데 투표, 그러니까 선거에 뛰는 사람이 15%다. 이거하고는 좀 다르겠죠. 실제로 상대 후보가 있고 국힘 쪽에 나오면 뭐 패배는 뭐 기정사실이지만 그래도 한 30-40% 득표율은 나온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나요? 뭐 지층이 뭐 결집을 하고 네. 일단은 저건 장동혁 대표에 대한 평가인데 그 지역에서는 좀 후보를 보면서 투표를 하게 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저거보다는 더 나오겠죠. 나올 네. 텐데 저 수치를 보고도 책임을 지지 않는 장동혁 대표가 과연 당대표로서 자격이 있느냐. 근데 이 MBS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더 눈여겨봐야 할 수치가 있어요. 네. 호감도 비호감도 조사를 했어요. 정당 비호감도에서 국민의힘이 비호감도 73이에요. 예. 호감도가 20이에요. 이거는요, 15% 정당 지지율 기록한 것보다 비호감도가 73% 넘은 게 훨씬 더 심각한 거예요. 네. 비호감도가 뭐냐면은 그냥 저 사람이 싫은 거예요. 싫어. 저 당이 싫은 거야. 저 당에서 뭐 좋은 얘기를 하건 좋은 정책을 발표하건 어떠한 인물을 새롭게 내세웠건 그냥 보기가 싫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구도 자체가. 그냥 들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쳐다보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누가 와도 그냥 이렇게 명함 주고 뭐 좀 설명하려면 그냥 얘기 듣는 척이라도 하잖아요. 비호감도라는 게 뭐예요? 싫다는 거잖아요. 누구? 국민의힘, 아이 절로 가. 이거예요. 자, 이거는 이 이제 정도, 끝난 거지. 이 정도 상황이 왔으면 장동혁 대표 옆에서 전략 참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장동혁도 있고 주변에 참모도 있고 또 그 주변에는 유튜버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야, 이거 아니야. 이거 이제 좀 받아들여야 되겠어라는 생각을 하지 않나요? 그래도 우리 15%가 우리를 지지하고 있다 이거죠. 15% 밖에 지지 못 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를 지지하지 않느냐. 요즘 돈도 잘 못 번다 그러던데. 누가요? 많이 줄었대요. 유튜버? 극우 유튜버들도. 왜냐하면 뭐 이런 상황에서 뭐 되는 게 없잖아요. 아니 근데 만약 장동혁 체제가 무너지면 완전히 옛날 이준석 대표 체제처럼 상종도 안 하고 그냥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네. 장동혁 끈 붙잡고 있는 것이 조그만 생명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국힘 지지층들의 성향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뭐 30만 명이 몰려와서 극우정당을 만들었다. 이제 이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지지합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하겠죠 뭐 그분들이야. 근데 그게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반영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지금 대한민국 뭐 국민이 한 5천만 넘잖아요. 5,200만이 넘죠. 예. 그리고 유권자 하면 한 4,500만, 600만 정도 예, 될 예. 거예요. 거기에 뭐 100만 당원, 뭐 극우 지지층 30만 명, 이거 뭐 한 줌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당원들한테 여론조사를 하는 게 아니니까. 아니 선거는 일반 국민이 하시잖아요. 네. 당원들이 30만 명 나가서 다 투표한다고 뭔 소용이 있겠냐고요. 장 소장님 너무 이제 좀 비관적으로 보지 마시고 자 이런 상황에서 아니요. 장동혁 체제가 끝까지 간다가 아니라 저는 계속 무너질 것이다라고 보는 쪽인데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간다는 장 소장님 생각을 좀 철회할 마음은 없습니까? 아니 어차피 무너지겠죠. 왜냐면은 당대표라는 권한은 갖고 있어요. 그 권력은 갖고 있지만 권위가 없어진 것 같아요. 네. 인정을 안 하잖아요. 김진태 경기도 강원도지사 후보가 옆에 앉혀놓고 결자 해지해라. 이건 뭔 말이에요. 너 당대표 그만두라는 얘기잖아요. 네. 너 그리고 강원도에 지원 유세하러 올 생각도 하지 마. 강원도 땅은 밟지 마. 너 이제 오늘로써 끝. 너 오지 마. 이거잖아요.
그런 당대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당대표가 다시 서서 뒤가 아마 바닷가였던 것 같아요. 거기 서서 이번 지방선거에 최선을 다해서 당은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유튜브 용어로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부적절하면 좀 삐처리 해주세요. 예. 정신병자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뭘 잘 모르는 걸 넘어서서 이제 어떤 자기가 당권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것을 하나의 그냥 종교 신념화한 것 같아요. 사태 파악도 객관적으로 못하는 거죠.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뭐에 홀린 것 같아요. 예.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런 유형의 리더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제 정치학 교과서에 새로운 리더의 유형으로 저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요?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 극단적인 주장과 선택을 하는 그러한 당대표. 민심과는 동떨어진, 멀어진,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은 판단을 하는 그런 당대표의 유형. 이 사람은 어떻게 당대표가 됐느냐. 어떻게 당대표직을 유지했느냐. 그런 것들이 좀 하나의 케이스로 나올 수 있겠죠. 지자체장들이 이렇게 나서는데도 당대표가 지방선거까지 간다. 물론 뭐 40여일 정도 이제 남아있지만 그때까지 계속 이제 유지한다. 아니면 대책위를 아예 따로 꾸리자. 장동영 배제하자. 일단은 유지할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후보에게 모욕감을 당하고 그 다음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해당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후보직 자격을 박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욕하기만 해봐. 너희들 내가 가진 권한 가지고 아무리 지금 후보로 경선에서 선출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진 권한으로 너희들 후보직 박탈하겠어. 이거잖아요. 대상이 누굽니까? 김진태겠죠. 어젯밤에 그렇게 모욕을 당했어.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잠깐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멱살 잡고 내가 욕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어제 그냥 당했네. 야 이거 정말 열받고 화난다. 야 내 최고회의 때 가가지고 내가 정말 가만 안 둔다 잘라버린다고 해야지. 밤새 그 고민한 것 같아요. 후보직 박탈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습니까? 최고위원회 의결을 할 수 있죠. 최고위원회에서 그 후보가 공관위에서 결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공관위 절차는 거치지 않고 공관위는 이제 해체가 되겠죠. 예. 이제 그러면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사람은 뭐 여러 가지 문제를 걸겠죠. 이러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후보로 적절하지 않다. 최고위원들끼리 의결을 해요. 후보직 박탈.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중앙선관위에 국민의힘 후보로 등록을 하려면 당대표가 직인을 찍어줘야 돼요. 소위 말하는 옥새 들고 나르샤. 그렇죠. 예. 근데 김진태는 내가 이거 도장 못 찍어주겠다. 버텨봐요. 어떡할 거예요? 후보 등록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도 김진태가 도발했다. 아니면 알고도 했겠죠. 알고도 했다는 것은 네 맘대로 해라. 나도 이번 선거 안 될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장동영 제재 이유가 무엇이냐? 아니 차라리 예. 이게 장동혁을 공격을 하면 나의 지지율과 득표율이 올라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앞에다 놓고 그렇게 모욕감을 주죠. 소위 말하는 바른말 하는 것이 오히려 국힘 지지자를 응집시키는 데 더 효과가 있다. 지금 많은 뭐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중도 우파 성향을 가진 유권자들은 야, 내 장동혁 미워가지고 내가 너 김진태 못 찍겠어. 그런데 김진태가 장동혁을 공격해. 그래서 가만있어 봐. 장동혁 혼내주려고 내가 이번에 민주당 후보 찍어주려고 그랬는데 그래? 김진태가 장동혁 혼내주네? 그럼 나 김진태 찍어줄게. 이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도 욕할게 라고 하면서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장동혁 비판 대열에 합류할 수도 있다. 오세훈 시장은 이미 뭐 그렇게 선봉에 했고. 섰고요. 박형준은 어떨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장동혁으로 저격을 해버리는 게 낫다. 네, 왜냐면은 이렇게 질러버렸잖아요. 그냥 우리 부산 자체 내에서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저게 장동혁 말도 맞아요. 각 지역별로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지역별 선거체제로 가요. 근데 그거에 전제 조건들이 있어요. 처음에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를 띄우고 난 다음에 시도당 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을 다 해요. 네. 중앙당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시도당 만드는 건데 지금 시도당이 자기들끼리 먼저 만들고 중앙당 니들 만들든 말든 상관 안 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권위와 리더십이 완전히 붕괴돼 버리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단순히 내 지역에 선거운동하러 도우러 오지 마라라는 수준이 아니고 오히려 그 후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장동혁 욕을 하는 것이 그렇죠. 더 유리하다. 맞습니다. 야, 그런 생각을 그런 하고 거는 비참한 수준인데. 그럼으로써 댐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고 선택을 해서 이번에 국민을 한번 혼내주고 정신 차리게 해야지 그런 사람들을 묶어두는 전략.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미국 갔다 와서 기자들을 만났대요. 그래가지고 기자들과 저녁 먹으면서 하는 말이
우리 당이 이렇게 지지율 낮아진 이유가 저륜 선언해서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기본적으로 제대로 된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라고 봐야죠. 내란 세력이구만. 지금 들어보니까 그렇게 볼 수 내란 세력을 자처하고 있는 당대표다. 근데 어떻게 저륜을 했기 때문에 당 지지율이 낮아졌다. 이런 판단과 생각을 하는지 참 대단한 사람이다. 윤석열이 극우 유튜버들에게 빨려들었다, 속았다, 또는 거기에 나중에는 본인이 심취해서 그걸 신앙처로 모셨다라고 하는데 혹시 지금 장동혁도 그렇게 바깥에서 뭔가 코칭을 하는 또는 스스로 이렇게 좀 빠져든 뭐가 있나요? 그런 사람, 그런 유튜브들이 있죠. 그런 유튜브들만 찾아보는 것 같고, 저 네. 같은 사람은 계속 비판하잖아요. 네. 그거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잠깐, 나를 저번에 칭찬해줬던 서정욱 유튜브 볼까? 그러면 서정욱과 알고리즘이 비슷한 네. 그 유튜브만 계속 볼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는 장도혁 잘하고 있어. 장도혁, 너 계속 당대표직 지켜야 돼. 뭐 이러겠죠. 최근에 서 변호사 통화 한번 해봤습니까? 아니, 인터뷰 했었죠. 대당. 저희 방송. 어때요? 그래도 본인은 옹호하던데요? 재륜 때문에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윤 어게인 세력은 아니라고 하는데 예. 장동혁이 그래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 차려라 그랬어요. 지방선거는 일단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보궐선거 약간 좀 다른데 지방선거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근데 부울경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경은 이제 장동혁 휘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한동훈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효과가 네. 있다. 그러니까 한동훈을 지지하고 한동훈으로 세가 모이면 네.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장동혁 혼내주려고 민주당 찍으려고 했던 보수 우파 성향의 유권자들이 상당 부분 좀 관망하고 그래 결국에는 그냥 한동훈과 같이 하는 부산시장 찍어줄까? 뭐 경남도지사 찍어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댓글로 많은 분들이 장성철 소장 이재명 대통령 평가할 때는 너무 좋던데 이번에 지방선거 국민에서는 왜 이렇게 한동훈을 띄우느냐 뭐 이렇게 막 댓글로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보수 우파가 그래도 바로 쓰고 예. 정상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정치 세력으로 남아야 이재명 정권, 이재명 대통령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 같아요. 네. 한쪽이 무너져버리면 독재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러한 제도적인 미비점 때문에 그래도 야당이 바로 서려면 그래도 윤석열 불법적인 비상계엄 반대했고 탄핵에 찬성했던 그러한 한동훈 같은 사람이 보수파의 지도자가 되어야 여야가 그래도 대화도 하고 협치도 하고 그러지. 장동혁 같은 사람하고 무슨 대화하고 협치를 해요. 장동혁이라는 사람이 보수 우파를 대변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북갑에서는 확실히 그러면 한동훈을 중심으로 지금 보수는 결집을 할 것 같습니까?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제가 그것은 지금 뭐 단일 후보로 간다라고 하는 부산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바람하고 좀 약간 다른 결로 읽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언론에서 보는 것만 갖고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아서 제가 이번 주 일요일 날 부산을 한번 내려가 보려고 그래요. 아, 예. 그래서 전반적인 뭐 거기 계신 분들 좀 만나고 북갑에 가가지고 한 대여섯 시간 동안 쭉 한번 제가 혼자 돌아다녀 보려고 그래요. 네. 그 실질적으로 정말 한동훈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지 그냥 연예인 보듯이 와 TV에서 보던 사람 야 괜찮게 생겼네 와 박수 이 뒤로 가서는 또 다른 얘기 하는지 그거 한번 제가 민심 탐방을 해보려고 합니다. 부산에 있는 민주당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고관여청 이제 민주당원 한 분은 약간 한동훈에 대해서 과대포장이 좀 돼 있는 것 같다. 북갑에 가면 한동훈 떠는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또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가보고 판단할게요. 예, 가보고 이제 판단하고. 근데 여론조사상으로는 뭐 1등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다자구도에서는 하정우 수석을 제외하고는 뭐 50% 이상 이제 보수 후보가 다 합치니까 과반이고 이제 본인은 지금 그래도 1등으로 나와서 박민식보다는 앞서는 걸로 일단 여론조사상으로 나오던데. 그러니까 그 흐름이 뭐 튄 건지 실질적으로 민심이 그런 건지 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쇼츠나 유튜브에 계속 한동훈 연관해서 막 되게 주민들이 환영하는 것만 계속 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혹시 착시 효과인지 아니면 실질 민심이 그런지 가서 한번 살펴보고 다음 주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케팅도 상당히 잘하는 모양이죠. 한동훈이 그래 당대표 선거 한번 했으니까 북갑 이런 보궐선거에서는 좀 돋보인다. 대단히 저는 제가 그냥 참모로서 살펴보면은 대단히 선거운동을 잘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자세와 태도와 메시지 이런 것들이 대단히 겸손해 보이고
그 태도가 됐더라고요. 딱 이렇게 자판에 앉아 계신 분에 딱 무릎 꿇고 눈높이를 딱 맞추는 거, 이거 초보 정치인 하기 힘듭니다. 이거 현장에 가면은. 근데 그분들에게 고개 숙이고 잘하겠습니다. 저 여기 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민등록 이전하고 집도 구하고 거기에 또 로펌 변호사 등록하고 나는 부산에서 살 거예요. 그런 믿음을 지금 준 거잖아요. 당신은 지금 잠깐 왔다가 선거 치르고 또 다시 떠나는 거 아니야? 그러한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지금 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좀 먹히고 있는 거 아니냐. 냉정하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한동훈 떨어져도 부산 산다 안 산다? 살겠죠. 왜냐하면 2028년 총선이 있잖아요. 그때 다시 노리겠죠. 그리고 대권에 출마하려면 대통령이 되려면 확고한 지역적인 기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울경에서 그 가능성을 좀 한동훈 대표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부산에 살 가능성 100%다라고 보여집니다. 한동훈 후보의 전략 참모는 누굽니까? 핵심 참모가. 일단은 의원 7명이 있고요. 네. 또 의원 7명 중에 제일 그래도 강력하게 이렇게 전략적 판단을 해주고 조언하는 사람은 누구? 뭐 박정하 의원이 제일 좀 괜찮은 것 같고 예. 가까이 있는 분들은 뭐 배현진, 박정훈, 뭐 정현우 뭐 예. 그런 분들 한 7여 분, 뭐 진성호, 뭐 이름 들어보면 뭐 나쁜 사람 별로 뭐 안 보입니다. 구태도 별로 안 그래도 보이고. 괜찮아요. 그래도 예. 괜찮은데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딱 좀 중진 의원급에서 네. 좀 어느 정도 정무적인 감각도 있고 동료 의원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러한 분이 좀 옆에서 코치를 해주고 대신 나서서 사람들을 규합하면 좋았을 텐데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일반 보좌진 출신 그리고 패널 그리고 변호사 출신들 그분들이 한 7명 있는 것 같고 또한 김종효 당협위원장급의 그런 분들도 한 7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3그룹, 1777 이 그룹이 한 3그룹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20명 정도는 핵심 그룹으로 일단 구성이 되어 있다. 네. 좀 어려운 질문 하나 해볼게요. 한동훈 대표가 전 대표가 장성철 소장에게 네. 나의 대권을 책임져 주세요. 네. 전략 단위로 네. 과거에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에 장성철 소장한테 제안했는데 안 갔단 안 말이에요. 왔어요. 네. 그러면 만약에 그런 제안이 온다. 정권을 줄 테니까 장 소장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면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왜 안 갑니까? 정치 안 해요. 정치를 안 하는 거하고 대통령을 만드는 건 좀 다른 문제니까. 안 할래요? 안 한다. 네. 그 정도 매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다. 아니 매력은 있어요. 충분히 정치인으로서 참 호감도가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저는 현실 정치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있어서 예. 저는 그냥 할 생각은 없어요. 저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완전히 이제 검찰이 이제 그 범죄 집단화되는 과정에서 조작 날조 막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한동훈 전 대표가 상당한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저 모습 윤석열이 다 저질렀다. 자기는 싹 빠져있는데 알고 보면 지가 진두지휘 다 했다라는 게 이제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개헌하지 않습니까? 개헌한 이제 5.18을 이제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 그건 뭐 국민의힘도 똑같이 동의를 했던 거고 그다음에 내란과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국회가 아예 권한을 가지고 이런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통제권을 갖자라고 하는 뭐 정도는 이번에 개헌에 동의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근데 한동훈 이 정도는 주도를 해줘야지. 제가 내란을 반대했으니까. 배치가 아닌데 뭐 주도. 아니 자기 세력이 그래도 12명만 있으면 되는데 이번에 그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한동훈한테 얘기를 해서 이게 표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39년 묵어있는 이런 지금 이제 헌법이 뭐 제가 이번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들어보니까 진짜 한 명도 많다. 2명이면 나라가 뭐 완전히 뭐 진짜 비좁은 뭐 무엇이다. 이런 그 산하 제한 정책을 했던 때의 지금 헌법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30년이 지났는데 지금 뭐 저출생 문제 때문에 이렇게 심각하고 기후위기가 생길지도 몰랐던 이 상황에서 왜 바꾸지 못할까? 그래 조금이라도 합의되는 것만 바꾸자. 시동을 걸어놔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를 좀 설득을 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한번 물어는 봐주세요. 제가 뭐 주제 논문집 같고 예. 설득한다는 건 주제 논문집 예. 같고 그러니까 제가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개헌 문제에 네, 대해서 네. 그 원식 의장이 무슨 뭐 정책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합의됐던 내용만 이번에 개헌 국민투표 하자. 그러면 네. 5월 뭐 3일까지 10일까지인가 그래 되면 자유투표만 한번 해서 뭐 부결되면 부결되는 네. 거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동훈은 최소한 보수 개혁의 상징이 되려면 네. 정리 좀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제가 일요일에 인터뷰하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예, 그 말씀에 이제 어떤 답이 나올지 좀 보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한동훈 이제 뭐 무소속 북가 부산이 이제 지금 핫플레이스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아TV 대구 같은 경우는 오히려 김부겸 총리 쪽으로 싹 쏠리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뉴스에서 약간 밀려나는 네. 것 같고요. 자, 북갑을 이렇게 이제 쏠리고 있는데 그럼 민주당이 이제 누구를 공천하는 것이 좋으냐에 대해서 평론가의 관점에서 또 뭐 나름대로 이제 전략가의 관점에서 보면 민주당은 이 판을 어떻게 후보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맞느냐 좀 질문을 드리면요. 그냥 하정우 수석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딴 사람이 언급되는 분이 없잖아요. 예. 김두관 뭐 전 의원도 하려고 했다 뭐 안 하고. 뭐 하정우 이제 좀 예, 약간 지지하는 자기는 딴 듯한 데로 가겠다 뭐. 딴 데로 가고 자기 지역구 양산에 예. 그대 머무는 거죠. 그러니까 하정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없는 다른 것 같다.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예. 누가 이기고 질지에 대해서는 민주당 하기 나름입니까? 아니면 한동훈이 하기 나름이다. 이거 어떻게 봐요? 한동훈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도를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 부산에서도 오늘 MBS 여론조사를 보면은 예. 대통령 긍정평가가 엄청 높아요. 예.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의 3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부산에서. 민주당 지지율만 예. 하더라도 예. 예.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 구도 자체가 지금 민주당이 좋잖아요. 네. 그럼 민주당 후보 딱 그냥 민주당 적을 달고 나가면 무조건 된다고 봐야 되는데 네. 북구 각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대표가 출마함으로써 그 구도 자체가 저는 헝클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부산에 계신 분들이 가장 갈망하고 열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부산 쪽에 보수파에 대통령 후보 큰 정치 지도자 없어. 이런 사람 나타났으면 좋겠어. 이거거든요. 그거를 한동훈 대표가 깜이라는 거를 입증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 부분을 좀 저는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어요. 네. 그것을 입증하게 된다면은 뭐 대통령 긍정평가일 민주당 지지율 높은 그 구도 자체를 깨버릴 수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정우 수석이 아무리 잘하더라도 한동훈이 더 잘해버리면 한동훈이 이긴다는 거죠. 그렇죠. 하정우 수석은 한동훈이 못하면 반사이익을 볼 수 있지만 본인이 잘해서 이기는 구도나 판은 아니다. 뭐 이런. 저는 기본적으로 하정우 수석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40% 이상 사자 그리기가 어렵다고 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전재수니까 민주당 지지율 40%에 그래도 본인 경쟁력으로 12에서 15% 얻은 거거든요. 그래서 당선된 거잖아요. 지난번 김문수, 이재명 이렇게 대선에서 붙었을 때 김문수 50일, 이재명 40이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민주당에게는 그래도 험지예요. 그 네. 지역이 북구 갑이 보수 성향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전재수니까 그냥 이긴 거예요. 근데 전재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선거를 처음 치러봐요. 선거를 처음 치러본 사람이 딱 유권자 앞에 주민들 앞에 딱 가면요 말도 제대로 못해요.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눈빛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좌판에 앉아 있는데 서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느냐 이런 것들이요 엄청 어렵습니다.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처음에 초보가 가가지고 한 달 동안 그걸 과연 해낼 수 있을까? 그렇다라고 하면 야, 좀 한번 두세 번 봤는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평가 엑스표 쳐버리면은 이거는 민주당 구도가 좋다고 하더라도 쉬워 보이지 않아요. 보궐선거 전략,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가 지금 뭐 한 열 몇 개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한 14개인데 예. 17개까지 갈 수 까지 이제 있다.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이제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의 선전은 예상되지만 보궐선거에서는 지금 뭔가 스텝이 보이고 있다. 에이, 이 정도면 뭐 크게 영향 없어. 뭐 이런 부분은 느낌은 어떻습니까? 진보 진영이 단일 후보로 내는 지역은 다 민주당이 이기겠죠. 네. 워낙 이제 구도가 좋으니까. 예. 지역도 뭐 호남 쪽에 한 3개인가 4개 예. 나오잖아요. 경기도 수도권에도 많이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민주당 쪽 입장에서 걱정해야 될 거는 진보 진영 표가 이제 갈라지는 것. 예를 들면 평택 같은 경우에 네. 조국 나갔죠. 진보당 김재현 나갔어요. 그리고 민주당 후보 분명히 공천합니다. 네. 그러면 진보 진영 표가 3개로 나눠지잖아요. 국민의힘 후보 있고 황교안 있는데 황교안 대표 뭐 10% 이상 못 나올 거예요. 네. 그럼 여기는 국민의힘 후보가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30%짜리 후보가 나오면 이제 당선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지금 있겠네요. 27, 8%
뭐 국회의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평택에서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하고 민주당 후보가 나와서 이렇게 경쟁을 한다. 민주당 후보에 따라서 다릅니까? 아니면 조국 대표가 지지율이 더 높을 것이다.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직을 달고 나오면 네. 거의 한 4자는 나오지 않겠습니까? 수도권에서 경기도에서. 그럼 거기도 민주당 후보를 내세우고 조국 네. 대표가 단일화 하지 않으면 조국 대표가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 조국 대표 그냥 각종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조국 대표가 거기서 이기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 처음에 스타트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구설수 올랐잖아요. 네. 평택군 KTX 정차도 안 하는데 KTX 이거 만든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 평택을 잘 모르는 사람이 그냥 갑자기 배치 달라고 내려왔네. 주민들에게는 이러한 인상을 주기가 쉽겠죠. 정치도 이상 어떻습니까? 이제 교섭단체 그 의원 수도 줄여주기로 하고 또 원팀이 되어서 대선도 치렀고 그리고 이제 합당 논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국 대표는 그냥 불려서 끌려갔다가 그럼 나중에 낙동강 오리엘대가 엄청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정치도 이상 민주당이 평택 정도는 양보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은 당원들이 동의하지 않는다. 어떻게 이걸 하여튼 정리를 해야 됩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정청래 대표가 우리 집권당이 모든 지역에 공천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접고 야 조국이 있으니까 우리는 거기 안 내보낼게. 이러면 당대표의 말에 무게감이 확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정치 도의는 어떠냐고. 그러니까 뭐 당대표가 그 말을 했지만 나중에 단일화 하라라는 걸로 또 해석도 할 수 있으니까. 조국 대표가 민주당에게 정말 공세적인 모습 취하지 않고 그다음에 사면복권 되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좀 배려하고 고마워하는 듯한 그런 모습 보였으면은 당연히 조국 대표 배려했겠죠. 네. 근데 나와서 그냥 뭐 고마움도 표현한 것 같지도 않고 민주당 계속 공격하고 있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배려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의 관점에선 아니 조국 이번에 배지 달고 돌아와. 그러면은 대권 후보 경쟁자 생기는데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 중에 누가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같은 진영에 있더라도 더욱더 같은 진영 내에서 경쟁자가 더욱더 견제를 더 강하게 당할 수밖에 없죠. 흐름으로 보면 조국 대표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배려할 가능성은 없어요, 거의. 없다. 네. 그리고 갑자기 이제 김용남 의원 우리 잘 아는 분이 네. 있습니까? 그리고 이광재 또 전 의원도 네. 갑자기 이제 거론이 되고 자 이런 걸로 봐서는 김용보 원장도 들어갈 자리가 없고 김남국 변호사도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뭐 심지어 이제 송영길 대표는 어디 가느냐. 근데 계속 후보군들이 이렇게 추가되는 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 골치 아플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오로지 뭐 정청래 대표는 이기는 공천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만 해요. 2년도 있고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녹화 시점에서 그날 여러 가지 몇 군데 발표하려고 했다가 발표를 못했고 계속 지금 뒤로 늦춰지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게 뭐 일요일 날 뭐 될지 토요일 날 될지는 모르겠고 다음 주까지 넘어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역학관계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공천이 다가오면 오히려 배제가 되면서 사람을 줄여 나가야 하는데 점점 희한하게 늘어나요.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그래서 막 뭐 백가쟁명이라고 해야 됩니까? 네, 하여튼 막 네. 갑론을박이 막 맞아요. 심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 이 어떤 언어를 읽어야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죠. 뭐 이분을 공천해가지고 진짜 이길 가능성이 있느냐. 이분을 공천했을 때 우리 취약 지역인 영남권에서 과연 득표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냐. 그걸 놓고 계산을 하면 답은 간단히 나와요. 자, 그러면 제가 삼지선다형으로 아이고. 묻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을 생각하면 이렇게 해야 한다. 두 번째, 민주당을 생각하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정청래 대표를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어느 쪽입니까? 그래도 재보궐선거가 결국에는 이재명 정권 1년 평가 형태로 나오지 않겠어요? 예. 근데 집권여당이라서 뭐 정청래 대표 8월달 전당대회에 나가려면 선거 승리에 뭐 전승품을 갖고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다 공천을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흐름으로는 가는 것 같습니까? 대통령에게 도움 주는 방향으로 공천의 흐름들이 아닌 것 만들어지고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죠. 정청래 대표의 좀 개인적인 욕심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 보여요. 예. 왜냐하면 대통령께 도움 되려면 진작 정리했어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아직도 정리 못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거 보면은 좀 배려보다는 자기 욕심이 좀 앞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보궐선거에 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대통령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보궐선거의 완성에 더 도움이 된다? 아니요, 그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보 진영의 표가 분산되면은 지고 네. 그냥 뭐 단일화할 수 있고 진보 진영 후보가 한 명이면 뭐 99% 이상 뭐 민주당 후보가 이기겠죠.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남 같은데 이기겠죠. 안산 같은데 이기겠죠, 민주당이. 네. 근데 이제 평택 같은 데는 조국 변수가 나왔으니까 거기는 알쏭달쏭하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부산부값도 이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부산부값은 한동훈 때문에 구도 자체가 달라져가지고 일단은 하정우 수석이 나오느냐 안 나오는지 첫 번째 관문, 두 번째 하정우가 거기서 제대로 선거운동 할 거냐 못 할 거냐 그 두 번째 관문 봐야 될 거는 같은데 울산 남구도 지금 이길 가능성이 별로 거기는 없다. 그 진보당의 김종훈 후보가 너무 많이 표가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그렇죠. 그거는 이제 울산은 시장은 단일화로 가는 거고, 울산 남구는 지금 이제 그 전민재 변호사라고 네. 민주당이 단수 공천을 했거든요. 아니 근데 김종훈 후보라고 거기서 다시 나온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한 17% 나오던데요? 얼마 전 김종훈 여론조사 보니까. 후보가 울산 남구에 뭐 출마한 시장 후보로 지금 이제 나왔고, 그분도 뭐 그건 영향력이 시장 상당히 후보군요. 시장 후보. 후보가 예. 이제 돼 있고, 그거는 이제 시장 후보는 조국혁 근데 울산 남구는 못 이겨요, 민주당이. 거기는 강남이에요, 강남. 그러니까요. 거기는 못 이겨요. 거기는 뭐. 그래서 거기는 이기는 후보를 좀 내세우자고 해서 이번에 이제 김상욱 의원도 울산시장 민정 후보 됐지 않습니까?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언론 인터뷰에서 본인이 거기에 김두관 전 의원을 좀 받자라고 당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리고 전민재 그 변호사가 이렇게 온 것을 네, 몰랐어요. 하루 전날 알았대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을 제가 이렇게 해석했죠. 이게 혹시 지더라도 자기 책임 아니다라고 하는 일종의 알리바이를 만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글쎄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것들이 과연 보궐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승리를 할 수 있겠느냐, 어디까지 이기는 것을 승리라고 볼 것이냐. 근데 기본적으로 울산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민주당이 현실적으로 이기긴 어려워 보이고 결국엔 수도권 싸움 아니겠어요? 네. 호남 지역은 뭐 무조건 민주당이 이길 것이고 네. 수도권 중에서는 알쏭달쏭한 곳은 어쨌든 평택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부산 북구갑에서 정책 대표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 이런 아니요. 것은 확실하죠. 저도 본인 책임 아니라고 하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와, 그러면 안 되지. 지금 청와대는 왜 그 사람 빼가느냐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계속 빼간다고 하는데 하정우를. 하정우는 이재명의 남자로 되어 있잖아요. 정청래의 남자가 아니라. 당에서 공천은 줘도 이재명, 그러니까 하정우 AI 수석 이렇게 전 AI 수석 이런 식으로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의 남자가 한동훈에게 졌다. 내 책임 아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패배하면 덮어씌워 버리는 건. 패배하면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게 피해가 가고 승리하면은 내가 공천 잘해서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혹시 정책 대표를 좀 잘 아십니까? 몰라요? 두고 오래 보셨던 분은 아니고요. 아니죠. 왜 이렇게 좁게 하지? 이렇게 좀. 욕심 근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대표님. 욕도 많이 들어먹는데 그래도 꼭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이게 지금. 근데 못 말려요. 왜냐면은요. 이번에 재보궐선거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이기면은 나는 당대표가 거의 확실해. 경쟁자도 별로 없는 것 같아. 각 지역에서 경선으로 후보가 된 사람들을 보면 친명들은 거의 다 떨어진 것 같아. 개딸들의 강한 응원을 받고 있는 털보, 죄송해요. 김호준 씨, 네. 유시민 씨 이런 사람들의 응원을 받는 그런 후보들이 많이 당선됐네. 네. 나는 무조건 8월달 전당대회 때 나는 내 이 찬재 이 스탠스를 취해가면 나는 또 당대표 될 거야. 그러면 내가 2028년 공천하고 나는 민주당 대선 후보 되는 거는 100% 확신. 왜 자기 욕심을 왜 버려요? 나 대통령 될 수 있는데. 그 계획 때문에 뭐가 잘 안 될 것 같다는 그렇죠. 느낌이 저는 계속 그 계획 때문에 무엇이 잘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독불장군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김영삼 대통령 얘기했잖아요. 권력이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 권력이 당대표 권력보다 셉니다. 네. 대통령은요, 누구는 뭐 되게 못하더라도 안 되게 만드는 거는 쉬워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저는 대통령과 호흡 맞추고 국정운영 뒷받침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본인의 욕심을 채워나가는 게 맞지 본인이 가진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독불장군처럼 해서는 큰 화를 당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사전에 이제 우리가 논의한 바가 없는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면 그래서 김용부 원장 있지 않습니까? 네. 김용부 원장 공천 문제는 어떻게 풀어? 안 할 것 같아요.
그 안 하면 김용보 원장은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면 반발하면서 계속 싸워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참 애매한 위치에 지금 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요? 그럼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되나요? 아니 무소속 좀 할 수는 없죠. 당에서 어떤 식으로 받아주지 않으면 출마를 못 하는데. 근데 이미 국정이 확정되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재심 청구 해봤자 뭐 소용 없을 것 같고 그냥 후위를 도모하는 게 낫겠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와. 아니, 그러니까 명분도 있어요. 2심에서 유죄인데 대법원 지금 확정 판결 앞두고 있는데 여기 공천했다가 당선됐는데 대법원에서 유죄 계속 유지? 그러면 이거 또 선거 치러야 되잖아요. 그럼 민주당으로서는 너희들 귀책사유인데 너희들 거기 후보 출마하지 마라. 너희들 뭐가 자는 거냐 지금. 이럴 거 아니에요. 그건 극단적 형식주의죠. 그 뭐 재판의 결과 자체를 아예 인정하지 않고 그 뭐 허위 조작 날조의 증거가 뭐 쏟아지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대법원에서 받아들일지 아니면은 뭐 그냥 유죄할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판단을 하도록 하는 게 원래 상식 아닌가요? 안 챙겨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정청래 대표가 그냥 차차 생각해 볼게요. 딱 이거였잖아요. 그건 네. 안 주고 싶은 거죠. 조승래 사무총장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실무적인 거를 처리하는 사람이에요.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라고 딱 얘기하잖아요. 제가 장성철 소장님한테 조언을 좀 받고 싶은데 이제 저 같은 스타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정책 대표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싸우자니 계속 저한테 비판도 하기도 하고 왜 뭐 시시콜콜 당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간섭쟁이냐 뭐 이제 비판할 수 있죠. 왜 뭘 근데 간섭해요. 이제 아니 그런데 이제 그 이렇게 해서 가면은 오히려 결집을 시키는데 효과가 있나? 정경 대표 주변의 인물들은 우리 같은 사람은 오히려 외톨이로 떨어져 나오느냐? 김영보 원장 같은 사람 억울함을 호소하고 공천을 주자는 것이 대세 추종 형태로 뭐 정경 대표가 공천 안 줬다. 그럼 받아들이자.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싸워야 되는 게 잘 정의원 몰라서. 대표님이 만약에 그냥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으면 정청래 대표는 역시 내 권한이 커졌구나. 내가 대세구나. 내가 하는 대로 그냥 하면 밀어붙이면 되겠네. 그런 생각 더 강하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건강하게 비판 좀 해야 되겠죠. 무조건 비판하셔야죠. 아, 정말로 참 이재명 대통령을 통해서 더 큰 정치가 무엇인지 통합의 행보가 무엇인지 특히나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분들의 정말로 중요한 고비마다 선택하는 것이 바로 국민에게 교과서가 되어야 하는데 정책 대표 김용보 원장 공천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판단과 평가 받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보수의 전략 장성철 소장 함께 했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여러분들께 있는 내용 다 알려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함께 인사드리면서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 이렇게 애청해 주셔서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격려, 응원 잊지 않겠습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로 더욱더 저희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스픽스 구독, 좋아요.